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흥천입니다. 한국과 세계의 역사를 시기별로 구분해서 함께 살펴보는 타임라인 한국사 13번째 시간입니다. 13세기의 키워드는 몽골입니다. 13세기에 갑자기 세계의 무대로 나타난 몽골은 그 1세기에 걸쳐서 유라시아 대륙 거의 전부를 평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몽골 제국이 유라시아 대륙을 마치 부채살처럼 퍼져나가던 그 시간에 유라시아 대륙의 끄트머리에 있는 유럽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한 십자군 원정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몽골 제국이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 그 시기에 유럽과 이슬람 쪽에서 일어났던 십자군 전쟁,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여러분들하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세기 초 고려의 최충원은 민간인 사찰과 세무행정, 공직비리 감시 등 국정을 아우르는 최고의 권력기관 교정도감을 설치했고 제4차 십자군은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했습니다. 이때 칭기즈칸은 몽골족을 통일하며 금나라와의 전쟁을 시작했고 영국은 잉글랜드의 존왕에 반발한 귀족들이 대헌장을 제출했으며 인도에서는 델리 술탄 왕조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이후 몽골은 실크로드 교육을 위해 호라즘 원정에 나섰으며 고려와 형제의 맹약을 맺었으나 사신 저고엽 희사를 이유로 고려를 침략한 뒤 살리타가 다루같이 72명을 남겨두고 돌아갔고 고려가 강화로 천도하자 또다시 고려를 침략했으며 남송과 협력해 금나라에 마지막 일격을 가해 45년간의 기나긴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오고타이칸은 행정제도 정비에 나섰으며 유럽에서는 중세수도회의 창시자 도미니쿠스와 프란체스코가 잇따라 세상을 떠났고 스노리 스트리틀리소는 노르만족의 옛 시가들을 모아 에다를 파냈습니다. 이후 몽골은 고려에 또다시 침략군을 보내 고려 곳곳을 유린하고 러시아 최대의 국가였던 키예프 공국을 정복했으며 폴란드와 헝가리에까지 그 힘을 과시했습니다. 이때 고려는 몽골의 4차 침략군을 맞이한 뒤 강화도성에 내성을 쌓았고 인도 동남아 지역에선 수코타이 왕조가 일어났으며 이슬람에서는 맘루크 왕조가 시작됐습니다. 1201년부터 1250년까지 13세기 전반기를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보시다시피 몽골이 한창 세계를 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 속에는 당연히 한반도도 포함이 됩니다. 한반도에 몽골군이 마구 쳐내려고 있는 그 광경을 여러분들이 보셨는데 이 한반도와 몽골의 대결은 향후에도 계속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몽골 제국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나라였는지, 그리고 이 나라를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그 규모와 역사적 의의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몽골 제국의 수도에 건설된 궁전 만왕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궁전은 매우 으리으리한 궁전입니다. 이곳에 지금 저 높은 옥자에 앉아있는 이 사람이 바로 오고타이라는 몽골 제국의 제2대 황제입니다. 이런 몽골 제국이 이 카라코름이라는 몽골 초원에 마치 신기루처럼 들어선 그런 수도의 이 궁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곳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를 주름잡았던 몽골 제국은 도대체 얼마나 큰 나라였고 얼마나 큰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걸 알려주는 아주 재미있는 편지가 하나 있습니다. 자, 제 뒤에 어마어마하게 긴 편지가 이렇게 쭉 떠 있습니다. 이 편지는 1246년에 몽골 제국의 3대 데칸, 아까 여러분들이 만왕궁에서 보셨던 사람이 2대 데칸 오고타이였는데 그 다음 대를 이은 귀위크칸이 로마 교황 이노켄티우스 4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 교황하고 어떤 내용의 편지를 주고받았을까요? 사실은 이 편지는 원래 로마 교황이 먼저 귀위크칸에게 보냈던 1년 전의 편지에 대한 답을 담고 있습니다. 로마 교황이 귀위크칸에게 어떤 내용의 편지를 보냈냐고요? 당시 몽골 제국이 워낙에 막강한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서쪽으로 맹렬하게 정복의 그 기세로 쳐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교황을 비롯한 서유럽 사람들은 엄청난 공포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럽에서는 몽골을 가리켜 타타르인 뭐 이렇게 불렀는데 그야말로 타타르의 공포라는 것은 언제든지 유럽을 휩쓸어 버릴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공포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은
이 귀이크칸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런 식으로 정복과 살육의 그런 행동을 멈추고 평화롭게 모든 민족과 사이좋게 지내라. 뭐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호소가 담겨 있는 그런 편지를 보내왔는데 이에 대한 답장이 바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제 뒤에 있는 이 편지입니다. 그래서 귀이크칸은 너희들이 뭐 평화를 위한다면은 그리고 우리와 사이좋게 지내고 싶다면은 네가 교황으로서 아마 그 유럽의 많은 왕들을 거느리고 있을 텐데 그 왕들을 다 데리고 와라. 다 데리고 와서 자기 앞에 무릎 꿇고 뭐 빌어라.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는 너희들은 침략하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으름장을 놓는 편지 내용이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몽골이란 나라를 연상하라고 그다음에 서유럽의 로마 교황을 생각하면은 이거는 진짜 용납받기 힘든 그리고 몽골 사람들이 감히 할 수 없는 그런 편지의 내용이라고 보는데 당시 몽골 제국은 1246년에 이 편지가 쓰여졌을 무렵만 하더라도 징기스칸이라는 사람에 의해 가지고 제국으로 등장한 지 40년밖에 안 된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도대체 얼마나 빠르게 그 몽골 초원에서 일어난 부족들이 세계를 정복했길래 이제 로마 교황조차도 이렇게 이런 모욕적인 편지를 받을 그 정도가 되었을까? 이제 이 몽골 제국이 어떻게 세계로 퍼져나가는지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징기스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몽골 초원 곳곳에서 그냥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겨우 먹고 살아가던 몽골 부족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대몽골 제국의 어떤 이제 기원을 만든 것이 1206년의 일이었어요. 당시 몽골 부족들이 아무리 통일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미 남쪽에서 중국의 북쪽을 장악하고 있던 여진족의 금나라에 비하면 세 발의 피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전부터 몽골 부족들을 이렇게 분산돼 있는 채로 다스리던 금나라의 황제가 칭기스칸에게 사자를 보내서 우리한테 복종을 해라. 뭐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칭기스칸에게. 거기에 대한 징기스칸의 답은 금나라를 정벌하는 거였어요. 어쨌든 징기스칸은 대군을 이끌고 금나라의 수도 현재의 북경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금나라는 북경 지역의 자신의 중심지를 잃고 남쪽으로 내려가게 돼요. 근데 금나라가 남쪽으로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금나라는 중국 전체를 지배했던 것이 아니라 남쪽에 있는 송나라, 원래 중국을 지배하던 송나라를 남쪽으로 밀어내고 북쪽을 지배하던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남쪽으로 내려가려면 남송하고 부딪히게 됩니다. 남송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남송은 이 금나라를 공격하던 몽골의 편을 들어요. 이 몽골이 나중에 얼마나 무서운 존재가 돼서 자기들한테도 부메랑으로 다가올지도 모르면서 일단 금나라가 자기들을 위협하니까 남송이 몽골 제국 편을 들어서 금나라를 협공합니다. 그래서 결국 금나라는 1234년에 그렇게 길지 않았던 역사를 마감하게 되고 지도상에서 사라집니다. 그 자리를 물론 몽골 제국이 메우게 되는 거죠. 이렇게 중국의 강대했던 두 왕조 중에 하나를 무너뜨린 몽골 제국은 또한 정복의 기세를 중국처럼 탐나지는 않지만 여전히 그 몽골에게는 중요한 지역인 서역에 대한 정보를 계속함으로써 그쪽으로 정복의 발걸음을 더 이제 확장해 가게 됩니다. 그게 1219년의 일인데요. 원래 징기스칸이 그냥 무조건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다 정복해 버리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자신들도 그 실크로드에서 벌어지는 교역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있던 강국이었던 호라즘이라는 나라에다가 사신을 보내서 야, 우리 평화적으로 교류하자. 그런데 아마 호라즘 제국의 왕이 이거를 좀 우습게 여겼거나 아니면 속임수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몽골 사신들을 다 죽여버렸대요. 그래서 징기스칸은 여기에 대한 보복의 어떤 이제 그 칼을 품고 서역을 휩쓸게 됩니다. 그래서 호라즘 제국이 무너진 것은 물론이요. 오늘날의 이란, 우즈베키스탄 이 지역까지를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만이냐? 아니었죠. 조금 뒤에는 1240년에는 키예프 공국까지 무너뜨리는데 키예프 공국이 어디냐? 지금의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그 나라를 무너뜨리고 러시아 전체를 몽골이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니 유라시아 대륙을 거의 다 차지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거기서 또 그쳤느냐? 아닙니다. 계속 서쪽으로 갑니다.
가서 이제 러시아 지역을 넘어서 가지고 폴란드, 헝가리, 여러분들 잘 아시죠? 동유럽에 한 번은 가보고 싶은 그런 나라들일 텐데요. 그런 폴란드, 헝가리의 그 당시 그 기사단 있죠. 저 유럽의 기사단, 아주 중무장을 하고 말을 타는 그런 기사들. 이런 기사들이 유럽에서는 좀 그 힘을 뽐내는지 모르겠지만은 몽골의 그 날랜 말을 타고 뭐 그 특별한 갑옷도 안 두르고 그냥 기동성 있게 막 내달리는 몽골 병사들한테는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뭐 움직일 수가 있어야 몽골하고 싸우죠. 그래서 결국은 폴란드, 헝가리 다 무너지고 몽골의 군사들은 여러분들 비인 잘 아시죠? 비엔나라고도 불리는 오스트리아의 수도를 포위를 합니다. 이제 뭐 오늘날 하는 거예요. 이 비인만 무너지면 서유럽 전체가 몽골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1240년, 1241년의 일이었는데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그 편지, 그러니까 로마 교황에게 몽골의 데칸이 보내는 편지가 이거보다 조금 뒤의 일인데 결국 그 로마 교황이 무사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된 일이냐? 유럽이 비엔나에서 심기일전해가지고 몽골족을 물리쳤느냐? 그건 아닙니다. 하필이면 그때 2대 데칸이었던 오고타이가 사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비엔나를 포위했던 그 몽골의 장군 바투와 귀위큐는 둘 다 다음 대권을 노리던 그런 후계자 후보들이었어요. 그래서 비엔나의 그 포위를 풀고 빨리 카라코름으로 돌아갑니다. 서로 이제 데칸이 되기 위해서. 아무튼 이렇게 돌아가서 데칸 자리에 오른 것이 귀위큐였고 그는 그 후에 로마 교황에게서 온 편지에다가 이렇게